안녕하세요. 이번 포토샵 강의를 맡게 된 황순민이라고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뭐 얼굴을 못 보고 바로 이렇게 동영상 온라인 강의로 먼저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빨리 이 정상화가 돼서 강의실에서 오프라인으로 수업할 수 있게 다들 바라는 마음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포토샵을 이제 제일 처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초부터 진행을 할 건데요. 그게 어려운 프로그램은 아니에요. 다들 핸드폰에서도 어느 정도 사진 보정이라든지 이런 걸 경험을 다 했을 거기 때문에 단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제 좀 더 조절을 하고 이미지를 내가 원하는 그런 형태, 컬러 이것들을 이제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그냥 쉽게 접근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강의의 교재로 쓰이는 책은 이제 공지사항이 이제 나갔겠지만 GTQ 시험이라고 있어요. GTQ 포토샵 1급을 이제 기준으로 하는 길벗에서 나오는 교재고요. 이 교재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이제 시험을 위한 시험서긴 한데 어쨌든 이걸 처음 접하는 사람이 바로 이거를 시험을 보겠다고 해서 이제 처음부터 난이도 높은 그런 툴을 익히거나 방법을 익힌다기보다도 여기서 이제 제일 처음 한 중간 평가 기간까지는 이제 기초적인 툴 이해하고 이 프로그램의 레이아웃이라든지 특성 등을 설명해 가면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에는 이 포토샵이라는 툴의 레이아웃, 그 다음에 특성 이 두 가지를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 포토샵의 이제 특성을 본다고 하면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평면 이제 2D 작업을 하는 이제 툴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벡터 방식하고 비트맵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벡터하고 비트맵의 차이는 뭐냐면 벡터는 우리가 흔히 일러스트레이터라고 하는 프로그램 있죠. 그거의 기본 특성인데 벡터라고 하는 애는 여기에 점이 있고 잠시만요. 자, 벡터 방식 같은 경우는 위치값이 여기에 점이 하나 있고 여기에 점이 있으면 가로 세로 위치값이 있겠죠. 그럼 벡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위치값만 마우스로 1번 그 다음에 2번을 찍어주면 바로 박스가 생성이 되면서 색도 채워지고 내가 원하는 형상도 만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포토샵 같은 경우는 이런 벡터 방식이 아니라 비트맵 방식입니다. 비트맵 방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흔히 이제 모니터 보면 이제 가로 세로 비해서 모니터 이제 해상도 설명할 때 190이 하고 여기에 6
680 뭐 이렇게 뭐 뜨는 것들 있죠. 그게 뭐냐면 이 모니터 사이즈가 가로에는 예를 들면 1920, 이거 화면을 한번 보죠 뭐. 화면 해상도라고 하죠. 여기 보면 1920에 1080이라고 적혀 있죠. 여기에. 자, 그러면 뭐냐면 1920에 1080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모니터의 사이즈가 어떻던지 간에 이 해상도라고 하는 거는 가로에는 1920개의 점이 있고 세로에는 1080개의 점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1920개의 가로선이 막 이렇게 있고 1080개의 가로선이겠네요. 이제 이렇게 있다고 치면 이 격자문이 있죠. 이게 픽셀이 하나가 됩니다. 픽셀이 하나. 그러면 1920개 곱하기 1080개를 곱하면 점이 몇 개가 있을까 이 화면에. 계산을 해볼까요? 1920개 곱하기 1080개. 와, 천만, 십만, 백만. 와, 200만 개가 넘는 점이 있네요. 지금 제가 여기서 이제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200만 개가 넘는 점들이 이 화면 안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포토샵에서는 마우스로 클릭만 하면 뭔가 물건을 선택하거나 형상을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가둘기 툴이라고 하는 일정 범위를 설정해 줘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벡터처럼 이 방식이 있지만 이건 이제 선택이 됐다고 이제 표시하는 이제 툴이고요. 자, 이 얘를 움직이고자 한다고 치면 이런 가둘기 툴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부분에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에 범위를 설정하고 이거를 사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범위가 항상 이 포토샵에서는 항상 범위가 설정이 되어야지만 내가 뭔가 원하는 대로 컬러를 변경하거나 형상을 변경할 수 있다. 벡터처럼 뭐 마우스로 이제 찍어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다. 정반대의 개념이죠. 자, 그래서 포토샵은 항상 기본적으로 이런 범위 값을 설정을 해서 내가 여기를 바꿀 거다라고 컴퓨터에다 알려줘야 한다는 거를 항상 머릿속에 상기를 시키고 있으셔야 돼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포토샵에서는 자, 이렇게 쓰는 이제 이 벡터 방식, 비트맵 방식이 아니라 벡터 방식이 아닌 비트맵 방식이라는 걸 아시고 항상 가둘기 틀을 써야 한다는 거. 자, 그리고 일러스트레이터와 동일하게 여기에 이제 보면 레이어가 있습니다. 이 레이어는 뭐냐면 같은 이 흰색 화지에 여기 이제 흰색 화지가 있죠. 여기 흰색 화지가 밑바탕에 있고 열쇠로 잠겨져 있어요. 건들지 못하게. 자, 이렇게 있고. 자, 그럼 여기 레이어 1번이라고 돼 있죠. 레이어 1번은 자, 눈을 끄면 자, 이렇게 빨간색 제일 처음에 그렸던 벡터를 설명하면서 그렸던 부분이 눈을 끄면 안 보이고 키면 보이고. 자, 그러면 당연히 레이어 2번은 파란색 벡터를 비트맵 방식을 설명하면서 그렸던 박스를 이제 볼 수가 있죠. 쉽게 말해서 레이어는 여러 장의 투명 필름을 겹쳐 놓은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화지 하나에다 그리는 게 아니고 기준이 되는 화지 위에 투명한 그 필름을 계속 내가 원하는 대로 쌓아서 자, 이렇게 쌓아서 필요한 부분에만 그려서 내가 원하는 대로 편집을 용이하게 하려고 쓰는 가장 많이 쓰는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이 레이어가. 그래서 포토샵에서는 가둘기 툴하고 이 레이어를 가장 많이 씁니다.
자, 지금 지우니까 없어졌죠? 자, 이거를 먼저 잘 인지를 하고 기억을 하시고 이 포토샵에 접근을 하시면 굉장히 수월하게 이 포토샵을 다루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첫 시간 주 내용대로 포토샵의 이제 레이아웃에 대해서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포토샵 프로그램 맨 위에 보면 이제 여기 파일이라고 돼 있는데 이 파일은 이제 메뉴 바라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불립니다. 메뉴 표시줄, 뭐 메뉴 바,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파일을 누르면 이 포토샵에서 전체적으로 운영 가능한 내용들이 들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이 내용을 뭐 처음부터 다 아실 필요는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거 파일 새로 만들기, 이제 파일을 새로 만드는 거, 기존에 있던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여는 거, 요거 두 개요. 두 개하고 그다음에 저장이 제일 중요하겠죠. 여러분들이 뭐 1시간씩 열심히 작업한 것들을 저장을 안 하고 바로 끄게 되면 다 날아가겠죠. 자, 그래서 저장, 그 다음에 다른 이름 저장. 이 저장하고 다른 이름 저장하고 차이는 뭐냐면 제가 여기서 저장을 누르면 자, 이렇게 이제 뭔가 뜨겠죠. 그러면 제 드라이브를 찾아서 일단 바탕화면에 저장을 잘 하진 않는데 바탕화면에다가 AA라고 해서 PSD 포토샵 파일로 해서 저장을 한번 했어요. 근데 내가 이거를 이제 저장을 했다가 이렇게 옮기는 것도 있고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들어서 뭐 이렇게 기능을 하나 잡아가지고 얘를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자, 수정을 봤어요. 근데 여기서 다시 저장을 해버리면 이전을 못 보겠죠.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는 기본 그 저장된 거 이외에 여기서 다른 이름 저장을 해서 다시 뒤에다가는 언더바 01. 자, 똑같은 파일에서 뭔가 편집을 했다 라는 걸 이름에다 적어주고 저장을 하면 두 개가 저장이 되겠죠. 자, 이렇게 A와 A 다시.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를 보존할 때 쓰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거는 뭐 작업량이 만들었을 때는 뭐 이렇게 내가 열었던 순서대로 있는 작업들을 바로 열 수 있는 것들이 있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새로 만들기, 열기, 그 다음에 저장, 다른 이름 저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가져오기가 있는데 이 가져오기는 뭐냐면 지금 여기는 이렇게 뭐가 없다고 이제 나오는데 이 가져오기는 스캐너라든지 카메라라든지 뭐 연결되어 있는 이 컴퓨터하고 연결되어 있는 다른 기기에 있는 이미지라든지 이미지를 받아올 때 쓰는 거고요. 내보내기는 특수한 경우에 이제 저장하고 좀 더 이제 다른 개념이긴 한데 지금 여기 눌러보면 일러스트레이터로 패스를 보내기. 패스는 뭐냐면 지금 여기 비트맵인데 패스로 내면 이 형상 자체를 벡터에 기반한 데이터로 내보낼 때 뭐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이제 포토샵은 어쨌든 뭔가 사진을 이제 저장하거나 그러니까 변경하는 거, 합성을 하거나 했던 이미지들이기 때문에 파일이 이외에는 어쨌든 인쇄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인쇄를 하면 여기 이제 이 컴퓨터에 적용되어 있는 프린터에 맞게 설정값이 나오고요. 뭐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뭐 여기서 뭐 쓰는 것들은 대부분 중앙에 놓을 거냐 안 놓을 거냐 뭐 이런 것더라고요. 미디어 비율에 맞춰 조절하기 약간 변함이 있죠. 이런 게 있고요. 자, 레이아웃에서는 가로. 자, 용지가 지금 이제 가로로 돼 있으니까 이렇게 돼 있고, 자, 가로에다 넣으면 좀 작아지겠죠. 뭐 이런 것들. 이거는 이제 프린터마다 다 틀리게 되니까 이걸 이제 이거를 이제 확인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완료되면 뭐 완료 누르시고 자, 이렇게 취소 누르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파일은 전체적으로 내가 작업할 대상을 불러들이고 작업을 한 후에 저장하는 내용과 이제 그리고 어떻게 저장을 해서 내보낼 건지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모아놓은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 다른 이름 저장이나 저장을 할 때 누르면 뭐 당연히 이제 파일 이름하고 형식이 나옵니다. 이제 위는 이제 저장하는 그 구간이 되겠죠. 곧. 자, 근데 여기서는 이제 쭉 눌러보면 굉장히 많은 파일의 확장자가 뜹니다. 이제 제일 좋은 거는 데이터가 내가 작업한 데이터에 워킹된 내용이 저장되는 거는 포토샵 PSD라고 흔히 말하는 이 파일을 제일 많이 쓰고요. 그 다음 JPG 많이 들어보셨죠? 압축 이미지 파일입니다. JPG. 근데 이제 JPG도 뭐 JPG 2000 스테레오가 왔는데 일반 노멀적인 JPG를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포토샵에서 저장하는 과정에서는 데이터 값을 노릴 때는 포토샵 PSD 파일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뭐 파워포인트라든지 뭐 워드라든지 뭐 이런 다른 프로그램에서 이미지로 개체를 쓸 때에는 JPG가 제일 좋고요. 자, 그리고 JPG 중에서도 포토샵에서는 PDF 있고 라우가 있는데 요것들은 PDF 파일에서 열 수 있게 포토샵 파일이지만 PDF에서 열 수 있게 하는 확장자고요. 좀 개념이 틀립니다. 그래서 거의 쓰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그 다음 JPG 다음으로 가장 많이 쓴 게 TIF는 원본 파일입니다. 압축을 통해서 용량을 줄이는 이미지가 아니고 원본 그대로를 갖고 있는 파일이고 특이하게 포토샵 PSD와 같이 옆에 있는 레이어를 생성을 해서 같이 갖고 있는 파일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JPG 이미지를 가지고 이제 파워포인트 워드 프로그램에 넣었을 때 이미지의 그 뒷배경, 화이트 부분으로 이제 뒷배경이 남아있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죠. 자, 그런데 TIF에서는 그 이미지를 날려서 저장을 할 수 있는 투명도 값을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TIF를 설정을 하고 저장을 하게 되면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미지 압축을 할 거냐? 안 합니다. 뭐 없음. 당연히 이 TIF는 압축 파일이 아니고 고해상도의 원래 데이터 값을 갖는 걸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없음을 체크해 주시고요. 자, 여기에 딱 보이는 거 이미지 피라미드 저장이라고 하는 흔히 우리가 알파 값을 뺀다라고 하는데 이걸 누르면 뒤 화지 배경에 이제 이 화이트 부분이 저장이 되지 않고 원래 이미지만 저장이 돼서 그런 워드 같은 프로그램에 올렸을 때 뒷배경이 안 나오게 들어갈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확인을 하면 레이어를 포함해 파일이 크기가 커집니다. 자, 레이어가 벌써 4개죠? 뭐 커지겠죠. 이제 이렇게 저장을 하면. 자, 그래서 열기를 누르면 자, 이렇게 PDF 파일이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파일은 이제 투명도를 저장한 얘를 눌러서 열기를 해볼게요. 그럼 지금 여기가 이제 열려 있네. 다른 파일로 열어볼까요? 자, 여기서 PDF 파일로 열어볼게요. 같은 이름이라 같이 뜨는 거네요. 자, 이렇게 뜨게 됩니다. 똑같이 레이어 같이 살아있죠? 자, 근데 PSD를 열어볼게요. PSD를 열어도 똑같고 TIF를 열어도 똑같죠. 자, 근데 어쨌든 이미지의 개념은 TIF고요. 워킹 데이터 개념은 PSD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 부분으로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볼 때 이제 이 아래에 있는 이 부분이 있죠. 요 부분을 이제 옵션 바라고 하는데 이 툴 같은 경우 여기 이제 지금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여기를 이제 우리가 도구 상자 내지는 툴바라고 합니다. 여기를 자 요거를 할 때 이 옵션 바는
얘를 뭐를 선택하냐에 따라서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 도구 툴을 쓸 때 조정값을 나타내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걸 할 때마다 이제 바뀌게 되는 거니까요. 여기가 뭐 좀 내가 하는 게 좀 다른 친구들 거하고 좀 틀린데 뭐 이렇게 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 도구 상자에 있는 도구들을 건들 때마다 선택을 할 때마다 바뀌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있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또 나중에 설명할 때 여기가 이제 도구바입니다. 도구바. 도구바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쪽 우측을 보면 여기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우리가 패널이라고 하고 자주 사용하는 그 기능들을 모아놓은 곳이에요. 그래서 자, 여기들도 이제 이렇게 눌러보면 이렇게 보일 수도 있고요. 그죠? 자, 이게 이제 작업 내용을 보는 거고요. 속성, 아직 뭐 쓴 게 없으니까. 자,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화면을 줄였다 폈다 할 수 있는 툴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길게 보고 뭐 하는 요것들이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다 켜놓으면 이제 화면 작업하는 환경이 이제 작아지겠죠. 뭐 모니터가 큰 걸 쓰면 상관은 없는데 모니터가 작은 이제 노트북이라든지 이런 걸 쓸 때는 자, 이렇게 조절을 해서 단축키로만 사용할도 뭐 무방합니다. 하지만 이제 지금 이제 이 수업은 가장 기초적인 내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다 켜놓고 여러분들의 설명을 해주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뭐 오늘은 간략하게 이제 설명을 하면서 가고요. 그리고 이제 뒤에 이제 뭐 예시 같은 것들을 보여주면서 이제 이 강의를 이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쪽 이제 패널에서는 자, 여기 보시다시피 여기 팔레트에는 이제 색깔을 바꾸는 내용들입니다. 색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이런 편집창, 에디터 창이 뜨고요. 그럼 여기서 내가 원하는 대로 색이 바꿔지겠죠. 그리고 여기 이제 무지갯빛으로 있는 스펙트럼 바에서는 이제 파란색에서 하늘색, 연두색 뭐 이렇게 자, 빨간색에서 조금 더 진한 빨간색까지 이렇게 바뀌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걸 이 바를 옮길 때마다 이제 여기들을 찍어주면 이렇게 색상에 대한 색상 데이터 값입니다. 이 색상 데이터 값은 우리가 팬톤 컬러라고 하는 이제 회사가 컬러 회사가 있는데 거기서 지정하는 이제 컬러 칩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컬러 칩의 넘버를 여기다 이제 맞춰서 데이터 값을 치면 그 색을 똑같이 여기서 구현을 할 수도 있고 반대로 내가 이렇게 찍은 이 컬러의 데이터 값이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HSB나 LAB는 뭐 좀 전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몰라도 되는데요. 지금 제일 중요한 건 RGB하고 CMYK를 보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기 이제 뭐 나중에 또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RGB는 모니터에서 이제 빛을 발하는 광소자에 있는 레드, 그린, 블루입니다. 이 세 가지를 섞어서 만들어진 색을 얘기하는 거고요. CMYK는 이거는 이제 잉크를 얘기하는 거예요. 잉크. 그래서 K는 이제 블랙을 얘기하고 Y는 옐로우, 그다음에 M은 마젠타, 그다음에 C는 시에나, 그러니까 블루를 얘기하는 거죠. 이제 블루하고 조금 틀린 개념인데 시에나라고 이제 잉크기 때문에 모든 그 프린터 잉크는 이 CMYK 네 가지 잉크의 조합에 의해서 나오고요. 화이트는 용지가 갖고 있는 흰색이죠, 용지가. 그걸로 조절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네 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작업을 할 때도 화면에서만 작업하는 웹이라든지 앱이라든지 뭐 이런 화면에서만 보여지는 거를 작업할 때는 RGB를 기준으로 만들고요. 그다음에 프린트, 출력물의 경우에는 CMYK로 작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서 편집의 이미지 모드죠. 여기 보면 여기 있죠. RGB 색상과 CMY 색상이 틀려져요. 지금은 이제 뭐 제가 이거 갖고 출력을 할 게 아니기 때문에 RGB에 체크되어 있는 거고요. CMYK 출력물을 작업할 때는 이렇게 RGB로 하면 뭔가가
바뀐다고 이렇게 메시지가 뜨죠. 네, 이걸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여기는 레이어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스타일이라고 하는데 이런 건 뭐 크게 내가 했던 거 작업에다가 간략하게 이제 컴퓨터에 보정을 넣어주는 툴들이 있는데 이거는 뭐 크게 쓰지 않아요. 쓸 일도 없고요. 자, 그리고 이제 뭐 레벨 값 조정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뜨죠. 이제 이 레벨이라는 거는 이렇게 움직여주면 색상의 밝기, 어두움 뭐 이런 것들을 조절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차차 나중에 설명을 해줄 겁니다. 자, 이런 게 있고요. 지금 보면 제가 누르는 대로 뭔가 계속 이제 늘어나죠. 이게 작업 내역 창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업하다가 내가 뒤로 돌아가고 싶으면 여기를 누르면 그 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자, 지금 여기까지 이제 수정을 했죠. 자,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레이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레이어들은 지금 말한 대로 이 레이어의 이제 각 하나마다 특성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 얘는 이렇게 들어갔으니까 여기 뜨는 거지만 여기는 적용이 안 돼 있으니까 아무것도 없고, 자, 레이어도 지금 뭐 아무 의미도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자, 지금 이 빨간색이죠. 빨간색 박스를 그린 건데 이 레이어는 이제 빨간색 박스를 그린 건데요. 잠시만요. 여기서 불투명도를 하면 이제 60까지 열면 뭔가 희미해지죠. 이건 말 그대로 불투명도면 투명하게 만드는 거예요. 투명하게. 그 다음에 여기는 7이라고 되어 있는 개념이 좀 비슷할 수 있는데 이 7은 불투명한 건 아닌데 얘는 흐리게 만드는 거예요. 흐리게. 보세요. 자, 이게 이제 이 빨간색 레이어가 파란색 위로 갔을 때, 자, 여기서는 이제 지금 여기는 이제 오파시티 값이 그러니까 이 뒷배경이 없이 그린 거기 때문에 뒤가 보이긴 한데 확대를 해보면 자, 여기서 7을 이제 빼볼게요. 자, 이렇게 되죠. 그리고 불투명도로 해볼게요. 자, 이렇게 되죠. 네. 자, 이렇게 해서 투명도 흐릿하게 보이고 진하게 보이고를 조절을 하는 개념입니다. 여기서는. 그리고 레이어가 위로 올라오면 파란색이 위로 올라오겠죠. 이렇게. 그죠? 자, 그래서 파란색도 마찬가지로 파란색 레이어에서도 자, 불투명도를 줄이면 뒤가 비쳐 보이는 거고요. 자, 7을 조절하면 자, 뒤는 안 보이는데 이 흐릿한 정도만 바뀌는 겁니다. 이렇게. 그죠? 이걸 설명하려고 했던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전체적인 레이아웃은 요런 이제 차이를 갖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레이어를 이제 조절할 때 얘를 지우고 싶다. 이제 뭐 쓴 거 없다. 그러면 아래에 있는 이 휴지통 모양을 눌러주면 레이어가 지워집니다. 똑같이 누르면 계속 이렇게 해도 되고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눌러서 레이어 삭제를 해도 됩니다. 이렇게. 자, 뭐 혼합 옵션 조정 여러 가지 있는데 아직 뭐 이거는 뭐 아실 필요는 없고요. 기초적인 것만 알면 되니까. 자, 이렇게 지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툴바 이 도구 상자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위에는 이제 선택 툴이에요. 선택 툴. 자, 이렇게 박으면 선택 툴인데, 자, 이렇게 해서 자, 얘가 이제 이렇게 하면 이게 선택이 됐다고 해서 이제 우리가 여기는 이제 컨트롤 박스라고 하는데 이 컨트롤 박스가 자, 위에 있는 옵션 얘를 선택했을 때 이 옵션 바에서 자, 얘를 끄고 그 다음에 변형 컨트롤 표시를 꺼버리면 얘로 선택을 해도 선택은 되는데 이게 선택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이게 시각적으로 확인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자동 선택과 변형 컨트롤 표시를 꼭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컨트롤 박스가 이제 활성화되면서 내가 이 물체를 선택을 했구나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좀 정리를 하고 할게요. 자, 요거는 이런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이미지가 있다.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 이 이미지를 일부를 내가 선택을 해 뭔가 변경을 해야겠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밑에 있는 이 가둘기 툴에서 얘를 윤곽 도구라고 하는데 그냥 보통 가둘기 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박스로 얘는 박스인데 자 이렇게 늘릴 수도 있고 마우스에 드래그하는 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늘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때 Shift를 누르게 되면 정사각형으로만 비례가 바뀝니다. Shift를 누르면. 근데 Shift를 띄면 내가 마우스 움직이는 방향대로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고 다시 이 선택 툴을 누르게 되면 바뀌었죠? 이렇게 띄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바뀌었지만 여기 뭔가 이렇게 선택된 빗금들이 보이는데 이게 박스로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빨간색 선을 따라가죠. 왜냐면 이거는 저장될 때부터 투명도로 저장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색깔이 컬러가 쳐져 있는 부분만 선택이 된 겁니다. 자, 요렇게 되고요. 그래서 컨트롤 Z를 누르면 다시 원상복귀가 되는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했다가 또 이렇게 뭐 움직였다가 하고 자, 이렇게 선택을 풀었어요. 자 그러면 당연히 이거는 이제 움직였기 때문에 이렇게 한 덩어리가 되겠죠. 자 근데 이거를 컨트롤 Z를 누르면 왔다 갔다밖에 안 해요. 근데 컨트롤과 Alt를 누른 상태에서 Z를 동시에 계속 눌러주면 처음에 갔던 대로 끝까지 돌아. 여기 이제 작업 내역 옮겨지는 게 보이죠? 자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컨트롤과 Alt를 동시에 누른 상태에서 Z를 하면 이렇게 작업 내역의 후순위로 계속 뒤로 밀려가는 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가둘기 툴이고요. 그래서 이 가둘기 툴의 윤곽 툴에서는 꾹 누르면 자, 이 툴바에는 항상 이렇게 조그만 삼각형 표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꾹 누르게 되면 1초 정도 이렇게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떠요. 그래서 사각형, 원형, 단일행, 단일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사각형 지금 보셨고 원형은 말 그대로 원형은 이렇게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누르면 타원형이 되죠. 이때 Shift를 누르게 되면 정원으로 사이즈가 변경이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일열 이제 행과 열 같은 경우는 클릭만 하면 이렇게 돼요. 그러면 여기서 잡고 이렇게 올리게 되면 이렇게 잡힌 게 보이겠죠. 이렇게 보이죠? 자, 이거 마찬가지로 이제 행도 클릭만 하면 이렇게 잡히니까 이렇게 쓰는데, 자, 우리가 이제 제일 많이 쓰는 윤곽 툴에서 이제 범위를 지정을 해서 잡았을 때 얘를 복사하고 싶다라고 하면 컨트롤 누르고 CV를 해주면 내가 복사로 잡았던 범위는 이렇게 띄어나오게 됩니다. 자, 근데 이런 경우가 있죠. 자, 이 윤곽선으로 잡는데 내가 여기도 잡고 싶고 여기도 잡고 싶다. 근데 지금 여기 잡으니까 여기가 없어졌죠. 이럴 때는 옵션 바에서 병합을 체크해 주세요. 병합. 그러면 여기를 체크해도 똑같이 잡히고 선택을 하면 얘네들이 이렇게 두 개가 동시에 움직일 수가 있고요. 자, 똑같이 해서 이제 여기서 이거 병합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삭제 빼기죠. 얘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빨이 빠진 것처럼 그죠?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원형이든 사각형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그죠?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겹쳐져 있는 것만 남기고 다 지워지겠죠. 자, 요런 걸로 쓰는 겁니다. 자, 나머지 이제 페더와 엔티얼리어스는 이거는 나중에 이제 고급으로 올라가면 그때 알면 되고요. 자, 지금은 툴 정도 기본 툴 사용하는 그러니까 어떤 성격의 도구인지 아는 정도에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윤곽 툴이고요. 지금 이게 이제 가장 이제 포토샵에서 많이 쓰는 가둘기 툴입니다. 자, 이것도 꼭 넣으면, 자, 여기 원형이 있고 각진 게 있고 이렇게 자석 올감이라고 돼 있죠. 얘를 누르면, 자, 이렇게 마우스 움직이는 대로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얘는 뭐 아주 자연스러운 툴입니다. 이렇게. 자연스러운 툴인데, 이 뒤에 다각형이라고 하는 애는 뭔가 직선적인 구조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자, 이렇게 돼 있는 애고요. 그래서 키보드에서 델리트를 누르면 이렇게 지워지기도 합니다. 왜? 선택이 된 영역을 지우겠다라고 명령을 했으니까요. 자, 이렇게 해주고 이제 이걸 해제할 때는 다시 윤곽 툴을 누르고 바탕을 누를 때 이런 옵션이 아니라, 자, 기본 노멀 기본 값에다 놓고 체크를 해주면 이렇게 윤곽이 선택이 해제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자석 올가미 툴에서 가장 중요한 거, 이거는 뭐냐면, 마우스를 클릭을 하고 가면 이렇게 주변에 있는 형상에 자연스럽게 그냥 붙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것도 뭐 정확도가 이제 틀리기 때문에, 자, 이렇게 그렇게 많이 쓰진 않지만 때에 따라서는 필요하게 쓸 수 있는 툴입니다. 자, 이렇게. 자, 그래서 이 다각형 이제 올가미 뭐 가늘기 툴을 쓸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이렇게 해서 꼭 시작과 끝점에 갖다 대줘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도 그렇고 얘도 이렇게 가다가 이런 데 되면 안 되고요. 꼭 이렇게 해서, 자, 원이 딱 띵 하고 이제 원이 이렇게 뜨죠. 자, 그럼 이렇게 다각형 올가미가 만들어집니다. 자석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렇게 되는 대로 하고 딱 여기 띵 원이 뜨는 이 부분에다 갖다 대야지 이렇게 작성이 됩니다. 자, 해제할 때는 똑같이 윤곽선 아무거나 잡고, 자, 체크 해주고요. 딱 바탕 찍어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마법사 툴이라고 하는데요. 매직봉이라고 해요. 우리가 흔히 매직봉, 자동 선택 뭐 이런데, 얘는 이제 요거를 선택을 해서 요걸 누르면 그냥 흰 바탕 찍으면 전체가 다 잡힙니다. 이렇게. 아니면 안쪽에다 대고 찍으면 안쪽만 잡히고, 뭐 이렇게 해도 잡히고, 이렇게만 잡히고, 이렇게 선택되는 거를 전체적으로 이 그림, 이 이미지가 흰색과 빨간색으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이 경계를 기준으로 해서 얘가 자동으로 잡는 툴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돋보기 같은 경우는 두 번 클릭하면 이렇게 잡혀져 있는 데서 최대한으로 잘 보일 수 있는 조건이고요. 손바닥을 두 번 틀려면 전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손바닥. 보통 우리가 손바닥 툴은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요게 이제 이거는 이제 종이가 다 꽉 찼기 때문에 안 보이는데, 자, 이렇게 확대가 됐을 때 손바닥 툴로 이렇게 이동을 하면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거는 굳이 이 손바닥 툴, 여기는 다 이제 단축키들이 있는데, 손바닥은 보통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자, 이걸 하고 있는데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손으로 바뀌죠. 예. 손바닥 툴의 단축키는 스페이스바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 줌하는 거 있죠? 줌. 왼쪽 마우스 버튼 누르고 이제 드래그 하면 이렇게 되는데, 자, 이 줌은 단축키가 Z예요. Z 누르면 됩니다. 이렇게. Z 누르면 바로 돼요. 네, 그렇죠? 자,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Z를 눌렀을 때, 이제 이렇게 했을 때 마우스로 드래그해도 되는데, Alt를 누르면 마이너스로 바뀌죠. 자, 여기서는 클릭만 하면 커지는데 Alt를 누르면 마이너스로 바뀌어요. 그래서 또 클릭만 하면 또 이렇게 됩니다. 근데 뭐 요즘은 뭐 필 마우스를 쓰기 때문에 크게 뭐 그렇게 쓰는 툴은 아닌데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크롭 기능을 하는 건데, 이 크롭은 뭐냐면 자르기라고 하는, 여기선 일단 이거 자르기 도구 이거 하나만 알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크롭은 뭐냐면 이렇게 하니까 여기 누르니까, 자,
보세요. 자, 아무것도 없죠? 여기서 크롭을 누르니까 자, 이렇게 큐팅의 컨트롤 포인트가 생겨요. 그러면 여기서 잡고 누르면 뭔가 화지가 잘리죠. 그리고 바탕에 있는 부분을 두 번 클릭을 하면 용지가 작아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크롭은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진을 찍은 다음에 이제 인화를 해가지고 종이로 이제 가까서 뭔가 자르는 거죠. 그냥 이 이미지를 그 기능입니다. 여기서 디지털적으로 화면에서 잘라주는 용지를 내가 원하는 사이즈로 자르는 기능입니다. 그럼 이거를 뭐 정확하게 어떻게 자르냐? 그러면 자 여기 보면 보기에서 눈금자 표시 체크가 돼 있죠. 얘를 끄면 지금 여기 자가 없어져요. 그래 보기에서 눈금자 자, 이렇게 해놓고 내가 얘를 이만큼 자르고 싶다. 똑같이 그러면 자 여기서 자 그냥 왼쪽 마우스 버튼으로 이 눈금자에다 대고 왼쪽 마우스 버튼 클릭해서 그대로 끄집어 내립니다. 이렇게 내가 원하는 기점까지 나 이만큼 잘라버릴 거야. 뭐 이렇게 그래서 나는 용지가 뭐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빼오고요. 그다음에 선택도를 가지고 자 내가 원하는 화질의 사이즈 높이 정도를 고려를 해서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지금 이 줄은 뭐 이렇게 0에서 이렇게 있긴 한데 여기서는 1부터 시작하는데 이게 정확히 어떻게 하냐라고 하는데 자 이때는 이 눈금자와 눈금자가 만나는 이 빈 공간 있죠? 이 빈 공간을 왼쪽 마우스로 클릭을 해서 그대로 가지고 와서 내가 자르고 싶어 하는 곳에다 이렇게 일치를 시키면 여기서부터가 0이 됩니다. 그러면 내가 11로 자를 거고 그리고 하단부는 똑같이 10cm에다가 맞춰 놓고 그 진행을 하면 크롭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롭을 가운데다 집어넣고요. 하고 이제 클릭을 하면 이제 내가 원하는 사이즈로 정확하게 자를 수가 있겠죠. 자, 이제 아래에 있는 스포이드 같은 경우는 이제 색을 이제 주변에 있는 색을 이렇게 체크를 할 때 쓰는 건데 이거는 이미지를 하나 불러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미지가 하나 있으면 지금 여기를 잘 보세요. 지금 이 오른쪽 하단, 왼쪽 하단에 있는 이 색창 팔레트를 보면 스포이드를 누르고 자 글라스 부분, 빨간색 부분을 클릭을 하면 색이 바뀌는 걸 보이시죠? 자 이렇게 추출하는 겁니다. 그럼 이 추출된 걸 어떻게 쓰냐? 레이어를 하나 만든 다음에요. 자 이렇게 하고 뭔가 우리가 이제 어쨌든 색이든 뭐든 이 포토샵에서 하려고 하면 윤곽 툴로 범위를 설정해야 한다고 했죠. 자 이렇게 범위를 설정한 다음에 자 색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거 보이고 자 아래 부분에 보면 자 이 페인트 툴이 있습니다. 페인트 통. 이 페인트 통을 누르고 여기를 채워놓으면 이 범위에만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게 아니더라도 자 이렇게 올가미 툴을 이용해서라도 하고 아래에 있는 이 브러쉬 여기 브러쉬 있죠? 브러쉬 툴로 이용해서 자 브러쉬 툴 같은 옵션 창에서 좀 뭐 이렇게 사이즈를 조절한 다음에 그리면 이렇게 그려집니다. 뭐 여기 클릭을 해서 색깔을 바꿔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색깔을 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포이드는 이렇게 사용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는 브러쉬는 브러쉬 썼던 것들을 이제 복구할 때 쓰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이미지 변경, 이미지를 이제 변환하거나 이렇게 합성하거나 할 때 뭐 알려줄 부분이고요. 여기는 아까 얘기했듯이 브러쉬 도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이제 복제 우리가 도장 스탬프 복장 도장 툴이라고 하는데 얘는 이제 이렇게 누르면 이 범위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브러쉬랑 똑같아요. 이렇게 크기 조절할 수가 있고요. 자, 내가 원하는 곳에다가 이제 내가 이 바퀴를 바꾸고 싶다 그러면 이제 바퀴 사이즈만큼 조절을 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Alt를 누르면 자, 커서가 살짝 바뀌죠? 자, 여기서 왼쪽 마우스로 클릭을 해주고 자, 브러쉬 띄고 Alt도 띄고요. 그리고 그냥 이 커서 있는 데다가 잠시만요. 자, 이 레이어가 아까 선택이 돼 있지 않아서 자, 이미지 레이어 놓고 자, 있는 부분 놓고 Alt 누르고 커서 바뀌면 왼쪽 마우스 버튼으로 클릭을 한 다음에 다 띄고 자, 그럼 이렇게 따라 나오죠? 자, 그럼 다른 곳에다가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면 자, 이렇게 도장 툴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렇게 오면 바뀌어지죠. 그렇죠? 자, 여기 찍혀있던 이 커서를 기점으로 해서 여기를 찍었기 때문에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복사가 되는 복사 툴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브러쉬를 이제 브러쉬 작업했던 거를 이제 뒤로 돌리거나 작업 내용에 복구를 할 때 쓰는 툴들이고요. 그리고 말 그대로 지우개입니다. 지우개도 브러쉬가 다 작동을 하고요. 크기별로 되고 그리고 여기 불투명도에 따라서 자, 불투명도 100도니까 여기 지우면 이렇게 지워지겠죠. 자, 그런데 여기를 40% 정도로 줄이면 좀 희미하게 지워지는 게 보이죠? 그리고 컨트롤 알트 Z를 계속 눌러주면 뒤로 돌아가고요. 이게 지우개고요. 페인트 툴 아까 여기 팔 만들 때처럼 자, 이렇게 어느 정도 박스를 만들어 놓고 뭐 이번에 색깔을 파란색으로 해볼까요? 하고 페인트 툴을 찔러 넣으면 이렇게 색깔이 변합니다. 이 상태에서 레이어 하나 더 만들고요. 자, 이걸 다시 페인트를 꾹 누르면 그라디언트 툴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자, 똑같은 위치, 파란색이 똑같은 위치인데 레이어만 하나 더 만들어서 그 새로 만든 레이어를 선택한 다음에 여기서 자,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딱 누르면 이렇게 뭔가 색이 변하죠. 자, 여기서 검정색으로 해주시고요. 다시 자, 이렇게 바꾼 다음에 자,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표준에서 곱하기를 해주시면 아까 밑에 있던 색이 나오죠. 선택은 풀고 자, 여기서 불투명도를 조절을 해주시면 자, 이렇게 점점 한쪽부터 변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라디언트 툴까지 했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손가락은 여러분들이 그 연필이나 볼펜으로 이제 실제 종이에 뭘 써거나 그렸을 때 그 그림 부분을 손가락으로 문지르면 번지죠. 그리고 번지는 효과를 주는 애입니다. 그래서 손가락 누르고 얘도 커서 사이즈를 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강도가 22로 돼 있죠. 100으로 올리면 쭉 따라 올라오겠죠. 그죠? 이 강도의 차이에 의해서 이렇게 손가락 툴을 쓸 수 있는 거고요. 여기는 이제 번입니다. 번이라는 거는 마찬가지로 불태운 게 그을린 효과. 그래서 여기 이미지에다 대고 번을 해주고 50까지 올린 다음에 이렇게 하면 좀 어두워지죠. 불의 탄 효과입니다. 이렇게 불의 탄 효과. 뭐 이런 그림 129 근처를 이렇게 눌러주면 이제 얘가 129 근처를 눌러주면 이제 좀 어두워지는 게 보이죠. 그을음 효과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이런 거고 그다음에 여기 있는 이제 이 펜 툴은 뭐냐면 패스라고 해서 약간 포토샵인데 일러스트의 벡터처럼 뭔가 좀 정밀한 형태를 딸 때 많이 써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곡선들을 똑같이 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리고 이 상태에서 패스가 만들어지면
선택 툴을 만들어주면 아유 레이어를 잘못 만들었네요. 자 이렇게 작업된 패스 툴을 만들고 패스에서 영역 만들기 뭐 이런 거들을 하면 자,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똑같은 형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패스는 항상 여기 남아 있어요. 레이어 뒤에 이제 여기 항상 이 작업 툴은 남아 있습니다. 이거는 뭐 이럴 때 쓰는 거. 이것도 뭐 추후에 그 어쨌든 작업을 들어갈 때 이제 좀 더 심도 있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T라고 되어 있는 거는 뭐 어느 프로그램이나 항상 T는 이제 텍스트 글씨를 쓸 때 필요하죠. 이거 찍고 꼭 레이어를 따로 만들어서 찍은 다음에 타자를 치게 되면 옵션 창에는 나눔 스퀘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상태에서 커서가 죽지 않은 상태에서 드래그해서 자 글씨체도 바꿀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글씨 크기도 바꿀 수가 있고요. 글씨 컬러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옵션들은 일반 뭐 워드에서도 다 나온 것들이니까 왼쪽 붙이기, 오른쪽 붙이기, 가운데 붙이기 뭐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화살표 나오는 거는 선택툴에서 패스 모양이나 이제 모양을 변경할 때 아까 썼던 이제 얘죠. 얘를 이렇게 해서 썼죠. 이때 얘를 가지고 패스 모양을 바꿀 때 쓰는 건 이런 지금 잠깐만요. 일단 얘네들이 이제 선택을 해서 네, 형상을 바꾸거나 할 때 쓰는 툴들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는 이제 모양을 바꿀 때 쓰는 이제 쉐입 툴이라고 하는데 정형적인 형태나 모양 그림 등을 맡을 때 하고요. 이건 간단히 이렇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제 여기 손 화면은 뭐냐면 이렇게 확대를 했을 때 화질을 옮겨가면서 볼 수 있게 하는데 얘는 보통 다른 툴일 때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이렇게 바뀝니다. 스페이스바. 그 다음에 줌은 말 그대로 확대하고 줌아웃 시키고 줌인하는 기능인데 이제 얘네들은 뭐 원래 이렇게 있을 때 이제 Z 누르면 바뀌긴 하는데 뭐 요즘 휠 마우스를 가지고 많이 하기 때문에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색깔을 배경색과 메인색이라고 해서 이제 화살표로만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무조건 뭐 색이 일단 블랙으로 기준이 돼 있는 거고 이렇게 하면 화이트가 기준이 돼 있는 겁니다. 전환을 할 때 쓰는 거고요. 이 아랫부분은 이제 그 마스크 옵션인데 이거는 나중에 합성할 때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화면 모드예요. 전체 화면을 보여줄 건지 한 화면만 보여줄 건지 이렇게 그쵸.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취소하고 표준 화면 모드로 돌아가고 이제 화면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내용을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레이아웃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드렸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간단한 이제 툴들이 어떻게 쓰여지는 것들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이 포토샵을 처음 할 때는 내가 뭔가를 변형하고 내가 사진에 있는 형상을 변경하고 색상을 변경하고 할 때는 무조건 여기 있는 윤곽 툴이나 아니면 이런 올가미 툴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부분을 이렇게 지정을 해야만 그곳을 내가 변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근데 그 변경하는 거는 레이어를 꼭 잘 활용을 하고 이렇게 변경을 할 수 있고 그런 범위가 지정되지 않으면 할 수 없으니까 이거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이제 이런 걸 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이 선택 툴만 갖고 뭔가를 하니까 뭔가 안 되는 경우가 이제 이게 버릇이거든요. 그래서 이 포토샵을 할 때는 항상 내가 원하는
대상을 선택을 먼저 해서 해야만 변경을 할 수 있다 라는 거, 이거를 잘 생각을 해 주시고요. 자, 오늘 수업은 이제 알려드릴 내용은 이만큼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이제 일주일 동안 연습을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과제처럼 튜토리얼을 하나 내줄 건데요. 제일 먼저 세로 만들기를 하나 이렇게 열어서, 여기 클립보드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여기서 국제용지에서 A4로 바꿔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확인 한번 이렇게 뜰 거예요.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해놓고 제일 쉬운 거로 제일 먼저 이 올가미 툴이 있죠. 올가미 툴을 가지고 이렇게 원을 그린다거나 아니면 뭐 사람의 형상을 그리거나 어떤 형태도 되니까요. 이렇게 올가미 툴에서도 자, 제일 있는 자유스럽게 할 수 있는 올가미 툴하고, 그 다음에 이 다각형을 가지고 다각형을 갖고 하는 이런 툴, 이 두 개. 여기서 올가미하고 다각형, 그 다음에 이 윤곽 툴을 가지고 어느 형태든 좋으니까요. A4지 사이즈에다가 이렇게 놓고 색깔을 한번 이제 브러쉬를 이용해서 이렇게 채워보거나 아니면 이제 페인트 통을 이용해서 이렇게 넣거나 하는 이런 연습을 좀 하셔가지고 일주일 동안 연습을 해서 이런 작업한 거를 업로드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이제 과제죠. 그래서 이걸 과제를 해서 해오는데 정확한 과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제가 여기서 어떻게 하는 건지는 이제 보여드릴 거예요. 하지만 이제 그 형상이라든지 컬러는 여러분들이 하면서 자유롭게 지정을 해서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굳이 제가 이걸 보여주는 대로 똑같이 할 필요는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하는 이유는 항상 이 패스를 따는 거라든지, 우리가 이제 보통 이거 패스 딴다고 하는데 이렇게 가둘기 툴을 쓰는 거, 윤곽 툴을 최대한 많이 써서 숙달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가장 포토샵에서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이 패스를 얼마나 빨리 따느냐, 이 가둘기 툴을 얼마만큼 자유롭게 빨리 신속하고 정확하게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이 포토샵에서 보여지는 사진의 형상의 변경이라든지 컬러의 변화를 쓰는 것들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시험을 보거나 자격증 시험을 볼 때 굉장히 많이 필요한 능력이에요. 근데 이게 툴은 익히면 되는데 이렇게 이런 가둘기 툴 같은 경우는 얼마만큼 자기가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경험치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 연습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 점 숙지하시고 지금 하는 거를 따라서 그대로 해서 형상이나 컬러는 뭐 자유롭게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제 A4지 2장을 만들 겁니다. 2장. 자, 지울 때는 이렇게 잡고 지우면 되겠죠. 자, 이렇게 빙뻥 뚫리면 자, 화이트 있죠? 페인트 통 갖고 메꾸면 되겠죠. 자, 이렇게. 자, 레이어 하나 더 만드시고요. 레이어 하나 만드시고, 자, 그리고 이제 화지가 이제 세로인데 가로로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은 자, 이미지
메뉴바에 이미지로 들어가서 이미지 회전 이렇게 있죠. 이미지 회전에서 90도가 돼야지 가로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고 일단 이 제일 중요한 게 색깔하고 윤곽 툴을 만드는 걸 연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자, 윤곽 툴을 하나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서 윤곽 툴을 가지고 자, 요렇게 페인트 통을 클릭하신 다음에 자, 맨 위에 올려놓고 빨간색으로 시작을 해서 빨간색이 색깔이 안 되네. 자, 선택을 하고 빨간색으로 선택을 하고 됐죠? 자, 이렇게 되면 다시 이 상태에서 레이어를 하나 만들고 윤곽 툴을 잡으면 이렇게 내려오게 되겠죠. 자, 그래서 하나 더 됐죠? 그럼 여기서 다시 빨간색으로 선택을 하고 자, 이 스펙트럼에서 살짝 올려서 주황색 그러면 누르고 이 동일하게 마법사 툴을 또 한번 이용해서 레이어가 바뀌었네요. 자, 이렇게 자, 선택을 하고 윤곽 툴을 이용해서 아래로 내려오게 만들고 자,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든 다음에 페인트 툴을 이용해서 선택을 하고 자, 스펙트럼 바에서 뭐 노란색을 하나 만들어서 자,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연두색 하늘색 파란색 보라색 자주색 빨간색까지 이렇게 윤곽 툴을 이용해서 만들고요. 자, 그리고 이제 가둘기 툴에서 올가미 툴에서 올가미 아니면 다각형 뭐 둘 중에 하나 아무거나 쓰셔도 돼요. 올가미 툴은 조금 컨트롤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다각형 같은 경우는 뭐 자기가 숙달만 되면 웬만한 건 다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 얼굴을 하나 그려본다고 치면 자, 이렇게 하고 다음 하나 할 땐 이게 누르면 사라지니까 자, 병합
해주고, 똑같이 눈썹이 검정색이니까 자, 검정색으로 해주고, 레이어 하나 더 만들어줘야죠. 이제 이거하고는 틀린 거니까. 자, 만들어주고, 다시 다각형 툴 선택해주고, 하기 전에 이제 여기 원에서 윤곽에서 원으로 하나 바꿔주신 다음에, 자, 플러스가 돼 있는 거 확인하고, 눈동자하고 저희 거의 같은, 그냥 해주고, 페인트 툴을 이용해서 한 다음에 다시 조금 확대를 해서, 자, 화이트로 바꿔주고요. 다시 페인트 툴, 페인트 툴,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뭐 그림을 사람 얼굴을 그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사람 얼굴 뭐 이건 뭐 예를 들어서 그리는 거니까요. 뭐 다른 뭐 자동차를 그려서 이렇게 그린 다음에 또 레이어를 하나 다 만들어 줘야겠죠. 뭐 파란색 차를 아이고, 파란색 차를 하겠다. 자, 레이어 하나 다시 만들어 주시고요. 자, 델리트해서 이렇게 없애줄 수도 있고요. 레이어 하나 더 만들어서 브러쉬를 가지고 브러쉬를 조금 더 크기를 만들고 Shift 누르고 원형 윤곽 툴을 이용해서 바퀴 형상 잡아주고 페인트 툴로 붓고 꺼준 다음에 자, 요거를 이쪽 레이어를 하나 이 서류 파일처럼 생겨 있는 곳에 복사를 하나 해주면 그리고 Alt, Shift가 아니고 Alt를 눌러서 Alt, Shift 동시에 눌러서 해주고 마법사 툴로 가운데 눌러주고 흰색 해주고 이렇게 해주면 레이어가 앞에 있는 건 흰색 원이고 밑에 있는 건 검정색 원이 되겠죠. 자, 그럼 두 개 Shift 눌러서 두 개를 같이 레이어를 잡아준 다음에 우리가 항상 복사할 때 쓰는 Ctrl CV를 해주면 여기서 안 되네요. 일단 이 두 개를 잡고 복사를 해주면 이렇게도
바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여러분들이 하여튼 할 수 있는 건 이제 그림을 그리는 이 가둘기 툴,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윤곽 툴하고 그다음에 이 올가미 툴, 그다음에 이 마법사, 그러니까 영역을 선택해서 변형을 주거나 색을 바꿀 수 있는 이 세 개의 툴을 최대한 많이 써서 숙달을 시키기 위한 거니까 이거를 골고루 써서 뭐 비행기를 그리던 자동차를 그리던 뭐 필통, 핸드폰, 뭐 리모컨, 뭐 어느 뭐 사물은 뭐 아무거나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것들 뭐 물병, 텀블러, 테이블, 의자, 컴퓨터 뭐 다 됩니다. 그래서 이 툴을 이 세 개의 선택 툴을 가지고 이 세 개 선택 툴바에 있는 가지고 어느 형상이든지 해서 A4 사이즈의 그림을 그리시고요. 그리고 그 그림은 무조건 컬러가 들어가 있는 게 가장 좋겠죠. 컬러를 넣어주시고 그렇게 한 장 해주시고 그리고 나머지 한 장, 두 장을 하는데 나머지 한 장에는 자 이런 식으로 박스, 이 윤곽 툴을 이용해서 박스를 꼭 만들고 레이어를 만들면서 이 컬러 에디트에는 이 스펙트럼 바를 이용해서 빨주노초 파남보의 이 무지개 색깔을 박스를 가지고 꼭 이걸 설정을 해봅니다. 그래서 꼭 두 장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여기서 설명은 안 했지만 여기 이제 윤곽 툴 같은 경우는 뭐 뭘 써도 상관없어요. 지금 박스를 썼는데 단 이제 여기서 이 가늘게 나오는 행 관련된 거는 하는 건 뭐 별로 바람직하지 않고요. 일단 이 컬러를 만들 때 윤곽 도구는 사각형하고 원을 쓰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색깔을 만들 때는 이 아랫부분에 있는 컬러 에디트 창을 이용해서 이 스펙트럼 바를 이용해서 색깔을 정하고 확인하고 해서 바뀌는 걸 가지고 페인트 툴을 이용해서 여기에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이제 자기가 이제 이런 윤곽 툴을 가지고 잡은 범위, 그러니까 이 윤곽 툴을 하나 쓰면 오른쪽에 있는 이 레이어를 하나씩 생성을 해서 레이어 생성하는 건 요거예요. 그리고 복사를 하는 거는 자 7번이죠. 7번을 이거 클릭하는 순간 드래그를 해서 이 새로 만드는 이 창에다 집어넣으면 4번이라고 하면서 복사가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윤곽을 하나 잡아서 이 범위를 설정하면 되도록이면 레이어를 계속 하나씩 만들어서 모든 이 창이 레이어가 따로 있는 것처럼 만들어 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야지 자 여기서도 이제 할 때 여기 중간부터는 한 레이어 했는데 이렇게 하나씩 하면 레이어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나중에 편집하기도 더 편하고요. 자 이거는 한 덩어리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도 이거 한 덩어리를 분리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한 덩어리로 했으면 똑같이 자 윤곽 툴을 하고 얘를 가지고 컨트롤 C V를 하면 자 이렇게 하나가 떨어져 나오죠. 그러면서 레이어가 하나 새로 생겨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한 레이어에 작업하더라도 또 이렇게 레이어를 분리를 할 수 있으니까 이런 연습을 계속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연습들을 해서 A4 한 장에 나가는 자유 주제의 그림을 하나 그려서 꼭 컬러를 넣어서 그림을 그리시고요. 그 다음에 다른 A4 한 장에다가는 이렇게 컬러 에디터 바에 있는 이 스펙트럼을 이용해서 빨주노초 파남보 이 7가지의 무지개 색을 만들어서 다 레이어 따로따로 만드는 거예요. 해서 한 장에 넣은 다음에 이제 저장을 해서 메일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 이 동영상 강의의 그 플랫폼을 아직 제대로 다 확인을 하지 못했는데 어쨌든 플랫폼에 올릴 수 있으면 과제를 플랫폼에서 받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플랫폼에서 그 동영상 강의 플랫폼에서 과제를 확인이 안 된다고 하면
제가 메일을 하나 공지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 메일로 각자 작업한 파일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파일을 보내주실 때는 일단 제 이메일 주소를 알려드릴게요. 자, 제 주소는 이거고요. 그리고 과제를 보내주실 때 파일명 있죠? 파일명은 그 앞에 작성한 날짜가 있겠죠. 오늘부터 해서 오늘 예를 들어 오늘 다 했다. 그러면 2020-0318 이렇게 쭉 일자를 써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학번 있죠? 언더바 하신 다음에 학번을 쭉 써주시고 제가 학번은 몇 자리인지를 몰라서 어쨌든 학번을 써주시고 그 다음에 성명 자기 이름이죠. 이름을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포토샵 일주차라고 샵이 안 되나? 포토샵 일주차라고 작성을 하셔서 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는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맞다, 책 그 교재도 같이 설명을 써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이제 이번 학기 동안 쓸 교재는 2020년 신화공 GTQ 포토샵 1급입니다. 1급. 그 다음에 여기는 길벗 출판사에서 나온 거고요. 예. 자, 이렇게 나온 이 교재로 할 거니까요. 요거를 이제 꼭 구매를 하셔서 보시고 다음 수업을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오늘 이제 이렇게 레이아웃에 대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봤고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이 책에 나오는 교재에 나오는 38페이지부터 쭉 천천히 한 장씩 들어갈 겁니다. 주로 이제 여러분들이 할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이 올가미 툴하고 패스, 그다음에 그 패스를 따서 레이어에 넣어서 어떻게 운영하는지 뭐 그 정도 하고 그다음에 색상을 변환하는 합성할 때 굉장히 많이 필요한 부분인데 색상을 변환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순차적으로 이 교재 순서에 맞게 나갈 겁니다. 그래서 너무 부담 가지시 마시고요. 오늘 내주는 이 과제에 따라서 올가미 툴을 얼마만큼 잘 쓸 수 있는가 이건 연습이 필요한 거니까 많이 연습을 하셔가지고 다음 주 수업에 다음 주 수업을 이제 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랜 시간 강의 들어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